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에서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가림막과 뛰어앉기가 의무화되고 등교 수업도 전체의 3분의 2 이하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환자가 일주일 기준으로 200명이 넘을 경우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800명을 넘을 것이라는 등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 결과 예방률 9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데 미 보건장관은 연말 전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승인 및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되면 항체가 사라지더라도 실제 면역은 8개월에서 수년간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항체 유효 기간 때문에 백신을 반복 접종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단백질입니다. 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는 호르몬부터 몸을 보호하는 항체 등 인체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학의 달인 오늘은 단백질 전문가인 생명공학연구원 우의전 책임연구원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기준으로 200명을 넘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9일부터 2주간 1.5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 기간에 200명 선을 넘으면 곧바로 추가 격상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상황 100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지금의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당초 예정된 2주보다 앞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릴 수 있느냐는 질의에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00명 정도 돌파하는 게 2단계 기준이라면서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1.5단계 적용 2주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상황 변동을 중간에 파악해 거리두기 상향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자체 기초단체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논의 중인 지자체 거리두기 조정 가이드라인은 20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자치단체장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지역별 감염 현황과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방역 수칙과 안전에 대한 강력한 당부 메시지를 낼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면서 인천 지역은 비교적 확산세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고 강원 지역도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일부 영서 지역만 단계를 올렸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대규모 재확산의 기로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주말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또 최근 들어 식당과 주점 등에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방역 피로감과 방역 불감증이 그동안의 성과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앞으로 2주간 우리 사회가 철저한 비대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회식이나 음주는 일절 자제하고 기업들도 대면 회의나 출장 등을 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일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한 집단 감염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한 결과 헬로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젊은 층이 유흥가에 모이는 헬로윈데이나 지난 주말 민주노총이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던 99명 단위 쪼개기 집회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박 통제관은 8.15 집회 당시 확진자 수가 많아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을 시켜놨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최근 발생하는 소규모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가 치열한 백신 확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체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는 94.5%. 모더나는 미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에 최대 10억 회분을 생산한다는 목표입니다. We hope to have about 20 million doses of the vaccine by the end of this year, by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And we're looking forward to making about 500 million to a billion doses next year. 주요 국가들은 모더나 백신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1억 회분 물량을 계약했고 4억 회분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본 5천만 회분, 캐나다 2천만 회분을 비롯해 상당수 국가도 앞다퉈 선구매에 나섰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내년 공급 예상량 13억 회분의 90%가 이미 판매 계약이 끝났습니다. Now we can credibly tell them, I think we can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우리 정부는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 5개 제품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측과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천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최소 2천만 명분 이상을 여러 제약회사를 통해 확보하기 위한 협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선도 기업들과는 모두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내년 이맘때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승인부터 생산, 공급까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 백신 공급에 대해 신중한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코로나19 백신, 한국은 가격이 적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많은 물량을 확보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내년 초부터 접종을 희망하지만 한국은 내년 가을 이전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강한 방역 대책으로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코로나19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을 것이란 글이 떠도는 등 가짜뉴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문자 공지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실제 확진자 수를 허위로 늘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유포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이나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도 8대 소비 쿠폰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는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소비 쿠폰 사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확산세가 심해질 경우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숙박과 관광, 공연 등 8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급 정책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내년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나 한국 경제의 하방 요인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백신 개발 등 긍정적인 요인을 어느 정도까지로 볼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저소득층 시장소득이 크게 감소하며 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4.88배로 1년 전보다 0.22배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임시 일용직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3분기 근로소득은 10.7%가 줄었습니다.
반면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이전 소득은 15.8%가 증가해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1.1%가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 재확산과 경기 부진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 노력으로 상당한 가구소득 지지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백신 최종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연내 백신 출시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정기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연이어 300명을 넘은 상황인데요. 대구 신천지 사태와 또 광복절 집회발 유행에 이어서 3차 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중대 기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면 지난 11월 13일 날 200명대를 보이다가 연 사흘 동안 200명대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3일 동안은 3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치도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00명대의 일일 신규 확진자를 보인다는 점하고 실제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3차 대규모 확산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으로 백신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이 최종 95%의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90%라고 했던 중간 결과보다 더 높은 수치인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임상 3상 시험 참가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0명을 분석한 결과 위약이 아닌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8명으로 나타나서 약 95%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이러한 효과는 인종 연령하고 상관없이 일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65세 이상에서도 유사한 어떤 방어율, 즉 94% 정도의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예. 네. 일단은 화이자 측에서 밝힌 결과가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자세한 결과는 공개가 안 돼서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발표한 보도자료의 행간을 볼 때에는 분석 대상자인 확진자 170명을 표본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표본 추출 방식에 큰 오류가 없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충분히 전수조사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표본 조사를 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아직도 대상자에 대한 항체 생성률이나 역가, 즉 양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하고요. 특히 안전성 부분에 대한 자료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고무적인 결과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전수조사가 아닌 점도 항체 생성률이나 안전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은 좀 아쉽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화이자가 미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연내 백신 승인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효능도 효능이지만 일단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안전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때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제공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 분석이 진행될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안전상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조만간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위탁 생산 계약이 돼 있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곧 백신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즉 전달체를 이용한 DNA 백신 형태거든요. 네.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전달체인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원성을 매우 크게 높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효능 자체는 어느 정도 긍정적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안전성이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9월에도 매우 심각한 이상 반응으로 단기간이지만 임상시험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병명은 횡단성 척추염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일단 제약사 측은 백신과의 연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임상시험을 재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정말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말씀하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DNA 백신이고요. 앞서 살펴본 화이자 백신은 메신저 RNA 백신인데 이 두 종류 모두 아직은 상용화된 적이 없어서 안전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 백신 접종 그 자체로 인한 단기간의 부작용 측면에서는 mRNA 백신의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모두 특이적인 이상 반응은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개의 제약사들, 그러니까 공이 유전물질, 그러니까 그게 RNA든 DNA든 상관없이 유전물질을 이용한 백신이거든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의 유전물질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과거에는 이러한 가능성에 우려를 둔 적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실제 연구에 있어서 사람의 유전물질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게 낮다, 거의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는 영향을 안 주더라도 혹시나 장기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후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런 형태는 상용화 사례가 아직 없다 보니까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승인되더라도 물량 확보와 수입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약 13.5억 도스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중에 미국, EU,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선구매 계약을 완료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 약 12억 도스 정도가 소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모더나 백신도 유사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확보를 위한 해법은 일단 남은 물량 중에서 일부라도 선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에서 보고 있는 방향은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같은 백신의 형태들이 실제로 위탁 계약 생산 그 조건상에서 우리나라 국내의 일정 물량을 유통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해법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물량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치료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연내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나올 전망인데요. 항체 치료제 주로 어떤 환자에게 쓰이는 건가요? 일단 현재 셀트리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내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더라도 감염 초기에 경증 환자에게 쓰일 수밖에 없고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임상시험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다만 중증 환자에 대한 효능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회의적인 부분이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다가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거든요. 따라서 경증 환자한테는 이런 항체 치료가 어느 정도 효능을 보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은 하는데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합니다.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하루 1,700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숨지면서 6개월여 만에 사망자가 최다로 집계됐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CNN은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를 인용해 현지 시각 17일 기준 1,707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지난 5월 14일 1,774명 이후 하루 코로나19 사망자로는 가장 많은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대 의과대학의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끔찍한 미국의 사망자 수는 2, 3주 전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를 반영한다며 확진자가 사망자가 될 때까지는 시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2, 3주 뒤에는 하루 3,000명의 사망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에서 예방률이 95%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곧바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약업체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임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외신은 현지 시간 18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 시험에서 예방률이 95%에 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3상 시험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170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처방받고도 코로나19에 걸린 경우는 8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62명은 이른바 플라시보, 가짜약을 처방받은 환자였습니다. 예방 효과는 연령과 인종, 민족적 분포 지도에서 일관성을 보였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도 예방 효과가 94%를 넘었다고 화이자는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개발한 백신은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는 며칠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If everything goes well, we could start to supply the vaccines to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second half of December. 화이자의 이번 결과 발표는 3상 임상시험 참가자 94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예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난 9일 중간 결과 발표가 있은 지 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화이자의 중간 결과 발표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16일에는 미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과 달리 일반 냉장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어 훨씬 더 보급이 쉬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의 이번 최종 결과 발표는 모더나 발표가 있은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긴급 사용 신청이 FDA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해 이미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국 등은 빠르면 다음 달 중에도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처럼 모더나와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 결과와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계획을 전하면서 백신의 연내 긴급 사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이르면 몇 주 안에 식품의약국의 승인과 공급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속도에 맞춰 미 보건당국도 분주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 FDA는 다음 달 8일에서 10일 사이 화이자 백신 관련 자문단 회의를 엽니다. 모더나 백신에 대한 자문단 회의는 그 다음 주로 계획했습니다. 백신 긴급 사용은 자문단의 권고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데 FDA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승인 가능성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We now have two safe and highly effective vaccines that could be authoriz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ady to distribute within weeks. 화이자, 모더나와 각각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국 정부는 이제 접종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두 회사로부터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y the end of December, we expect to have about 40 million doses of these two vaccines available for distribution, pending FDA authorization, enough to vaccinate about 20 million of our most vulnerable Americans. 미국 정부는 이후 백신 대량 생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최종 승인은 긴급 사용이 승인된 3개월 뒤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냉동 보관이 필수여서 유통이 어려운 화이자 백신, 그리고 1회 투여분이 32에서 37달러로 책정된 모더나 백신의 가격 부담이 대량 보급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면역이 항체가 사라지더라도 8개월에서 수년간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의 언론들이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투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욱 기자입니다. 미국 라호야 면역연구소 셰인 크로티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185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예상치 못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대다수의 환자가 감염 8개월이 지난 뒤에도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항체수가 감염 후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완만한 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감염 8개월 뒤에도 환자의 체내 T세포는 적은 양만 감소했고 B세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세포는 서로 협력해 항체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들입니다. 크로티 교수는 이 정도의 면역 세포라면 대다수 사람이 수년 동안 입원하거나 중증 질환을 앓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투여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연구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어떤 종류의 면역세포가 얼마나 필요한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정확히 얼마나 지속하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적은 수의 항체나 T세포와 B세포만으로도 바이러스의 재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실험 대상자 중 소수에서는 장기간 지속하는 면역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마다 노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양이 달라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백신을 투여할 경우 개인에 따라 생기는 이런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반면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의료진과 화상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면 공화당 의원들이 협조하기로 했다며 취임 후 최우선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를 최전선에서 맞서고 있는 의료진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지방의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President-elect Biden, there is something seriously wrong when nurses have to take to the streets to beg for protection in the middle of a pandemic. 연방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정부 예산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시 가장 우선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면 공화당 의원들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hopefully when he's gone, they'll be more willing to do what they know should be done, has to be done, in order to save the communities they live in.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초고속 개발팀은 올해 말까지 4천만 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입니다. By the end of December, we expect to have about 40 million doses of these two vaccines available for distribution, pending FDA authorization, enough to vaccinate about 20 million of our most vulnerable Americans. 최근 95% 효과가 있다고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을 FDA가 승인하면 긴급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서 진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현재 5개의 백신 후보에 대해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브라질, 파키스탄, 페루 등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개의 백신도 3상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또 중국이 채택한 백신 개발 접근법은 불활성화 백신과 재결합 단백질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매개체 백신, 약독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매개체 백신, 그리고 핵산 백신 등 모두 5가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백신 연구기관과 과학자들이 엄격한 과학적 규율과 감독 규정을 준수하면서 밤낮 없이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모두가 조속히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고만 밝혀 아직 발표할 만한 성과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영국 항공이 아메리칸 항공과 손을 잡고 비행기 탑승객에 출발 전후 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항공은 대신 영국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영국 항공은 오는 25일부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댈러스와 런던을 오가는 항공편부터 이 같은 계획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탑승객은 출발 사흘 전과 도착 직후, 다시 사흘 후 등 모두 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출발 전에 양성 판정을 받으면 별도 비용 없이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국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외의 다른 항공사들도 이 같은 계획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통제 관련법을 추진 중인 독일에서 이 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병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하는 시위대에 경찰은 물대포까지 쏘며 해산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200명 가까이가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코로나19 통제 관련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경찰에 병을 던지고 연기를 피웠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옆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등 집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며 해산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 가운데 200명 가까이 체포했습니다. 집회는 연방 하원과 총리실, 브란덴부르크문 인근에서 열렸는데 경찰은 브란덴부르크문 인근에서만 5천에서 1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날 연방 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공공장소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감염법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Laut sein, dagegen sein, sogar das Offensichtliche leugnen. All das ist möglich und muss möglich sein in einem freien, offenen Land. Aber wer laut ist, ist deswegen noch lange nicht im Recht und schon gar nicht nur wegen seiner Lautstärke in der Mehrheit. 극우 세력과 음모론자들은 감염법 개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시위는 갈 길 바쁜 독일 정부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독일 정부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를 위해 새로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정부 인사들과 자동차 업계의 주요 인사들은 현지 시간 1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가 보도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202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또 연방 정부는 2021년까지 5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것은 인체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단백질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질환표적구조연구센터 우의전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질병 사망 원인을 보면요, 수십 년째 암이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암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세포가 무한 증식하며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 돌연변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그 인간의 세포 속에는 그 DNA가 있고 그 DNA는 자외선이나 방사선, 또 활성산소, 그 발암물질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우리의 유전자는 그 ATGC라고 하는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4개의 염기가 그 기본 코드로서 배합을 통해서 어떤 특정 서열을 이루면서 그 유전자를 만들고 이것이 다시 아미노산 또 다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돌연변이는 그 이와 같은 유전자 코드에
유두에 변이가 생겨서 단백질이 뭐 이상이 생기거나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거나 하는 이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 요인으로 이런 돌연 변이가 발생하는데, 자, 그런데 원래 인체는 이런 돌연 변이를 복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몸에는 그 수십조 단위의 그 많은 세포가 있는데요. 예. 그 자외선이나 활성 산소 등의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 이런 세포 속에서 지속적으로 돌연 변이가 그 발생하게 됩니다. 네. 다행히 인간을 포함한 그 동식물, 미생물 세포는 이러한 돌연 변이를 자연적으로 이제 복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제 효소 단백질이 이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DNA 그 손상 복구 효소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UDG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이것은 그 DNA 염기 중에 하나인 그 사이토신은 쉽게 디아미네이션 돼가지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중간체인 그 유라실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것이 이제 세포 안에서 티민으로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C가 T로 변하게 되는 그런 돌연 변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돌연 변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세포 안에서는 이제 UDG 단백질을 분비하고 이제 이 단백질이 그 DNA 상에서 이제 유라실이 딱 생기게 되면 이것을 이제 결합하고 인식해서 이것을 이제 제거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단백질 효소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도움을 받아서 그 원래의 사이토신으로 다시 이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UDG 효소가 그 실제 생물체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하루에도 그 수만 개 이상의 어떤 그런 변이를 복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효소가 UDG 효소였군요. 쉽게 말해서 돌연 변이를 복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어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이 단백질 효소에서 최근에 새롭게 발견하신 게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인도에 있는 그 연구팀과 같이 공동으로 한 연구인데요. 이 효소는 그 이제 기존의 UDG 효소는 그 어떤 그런 염기를 자르는 것인데, 이 효소는 UDG 효소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 기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능을 아직 정확히 몰라서 UDGX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그 세포 내에서 그 돌연 변이 그 DNA를 복구하는 UDG와는 달리 굉장히 새로운 패턴으로 기존의 것과는 어떤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그 DNA 상에서 이게 단단한 고무결합을 이렇게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그런 그 복구에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UDG 효소와 달리 UDGX 효소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것까지는 좀 밝혀냈나요? 아직 그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게 DNA에 결합을 해서 거기에 단단한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그 이후에 다른 단백질이 와서 그 DNA를 어떻게 자르는지 아니면 어떻게 복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아직 그 연구가 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분야가 이제 계속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이제 제시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UDG 효소는 DNA 손상을 그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 발견하신 그 UDGX라는 건 어디를 복구해야 하는지 표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자, 이 새로운 UDGX의 발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알려진 이제 많은 그 복구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새로운 기능의 어떤 그 단백질이 나왔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단백질들이 연관을 가지고 어떤 복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거에서 의미가 있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돌연 변이와 관련된 암 치료제 개발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그 학문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암 치료에 있어서 이 연구 결과가 정말 학문적인 토대가 돼서 이 치료에 정말 분명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기는데요. 자, 그런데 인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측면에서도 이 효소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발견한 부분이 있다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는 주로 세포가 그 주변 환경에 반응하면서 어떤 필요한 유전자를 발현하는 어떤 그런 DNA 결합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아시겠지만 미생물이 그 환경 오염 물질
유전자와 알려진 페놀을 인식하고 이제 분해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페놀을 인식하고 어떻게 분해하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과정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페놀과 직접 결합하는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밝히고 예. 그럼으로써 이거의 이제 기능, 그 페놀 분해에 대한 그런 어떤 원리들을 좀 알아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환경 오염 물질인 페놀과 결합하는 이 미생물의 어떤 작동 원리를 알아냈다 이런 말씀인데, 자, 우선 페놀부터가 좀 생소해요. 어떤 물질이고 이게 인체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네, 페놀은 이제 저희가 그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으로 이제 예, 아마 잘 익숙하실 알려져 텐데요. 있죠. 네, 이게 이제 냄새는 약간 좀 특이한 어떤 그런 물질이고 대신 이제 색깔은 없고 예. 원래 그 다양한 그 석유화학 제품의 전구체가 되는 그런 물질이로서 그 예. 플라스틱이나 그 나일론 세제 또는 제초제 등의 이런 그 성분에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 폐수에 거의 많이 이제 대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페놀 자체가 굉장히 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미리 어떤 제거가 되지 않으면 예. 그것이 어떤 그 토양이나 어떤 네. 지하수를 타고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뭐 피부 질환이나 뭐 신경계 또는 뭐 소화계, 순환계 이런데 이제 굉장히 독성을 가지기 때문에 예. 그 이제 독성 물질로 이제 분류되어 있죠. 인체에 그렇군요. 악영향을 주는군요. 네. 자, 토양과 지하수 등으로 유입이 된다면 이 페놀을 또 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생물로 환경 오염 물질을 그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 이제 기존에는 뭐 흡착제나 뭐 여러 가지 그 촉멸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걸 제거하는데 이제 미생물이 이제 이런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슈도모나스라는 이런 미생물은 오히려 이 오염 물질을 자기가 들어오면 그걸 분해해서 자기 어떤 에너지 원으로 쓰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이 페놀을 이제 인식하는 그 단백질 이제 DNPR이라는 단백질인데 그것이 페놀과 결합하게 되면 그 자기의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마치 그 이제 트랜스포머처럼 이게 결합을 하게 되면 거대한 그 네 개의 어떤 그런 복합체를 이루게 되고 예. 그래서 자기가 발현하려고 하는 그런 그 페놀 분해 효소의 유전자 상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어떤 분해에 관련된 그런 또 복합체들을 이렇게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저희들이 이제 밝히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미생물이 페놀을 어떻게 감지하고 또 분해내는지까지 그 과정을 알아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연구 성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저희가 밝혀낸 그 페놀 인식 단백질의 3차 구조와 그 작동 원리는 그 향후 그 미생물이 그 페놀 인식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 중요한 네. 방법들, 그 경로들을 저희들이 이제 조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아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합성 생물이라고 하죠. 근데 예. 그 합성 생물학에 이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놀을 분해하는 그 경로에 있는 유전자들을 조작해서 저희들이 다른 뭐 유용한 미생물에 넣어서 이제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페놀을 인식하게 되면 무슨 페놀을 분해할 뿐만 아니라 페놀을 뭐 이용하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효소를 이제 발현시키다든지 예. 그와 같이 이제 다양한 합성 생물학에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인식하는 부위를 저희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알게 되니까 네. 페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다른 종류의 그 뭐 비스페놀과 같은 네. 그 굉장히 이제 환경 호르몬을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을 인식하는 이제 그런 거에도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다양한 화학 오염물 진단에 그 응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백질에 대한 연구는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단백질은 사실 그 생명 현상의 어떤 기본 기능을 하는 아주 작은 그 나노 사이즈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동식물 또는 미생물, 바이러스 등 그 모든 생명체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생물에서 밝힌 그 단백질을 사람에게 이용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올해 그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이제 크리스퍼라는 단백질인데요. 예. 원래는 이 단백질을 이제 미생물에서 미생물 면역 체계에서 발견한 단백질인데 이것이 기능이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사람의 유전자를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어떤 그 유전자 편집이나 어떤 그런 유전자 가위로 활용할 수 있고 유전자 교정 이런 데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네. 향후에 어떤 그 유전자 치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단백질 연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단백질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받을 정도로 단백질이라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이 오늘 설명해 주신 이 단백질 연구 역시도요. 암 치료는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신 이 환경 오염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 등의 개발로도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청사진을 그려보게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연구원님의 계획도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어떤 구조 생물학, 이런 그 단백질의 3차 구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 단백질 그 설계 분야에 좀 이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그 분자적인 단백질 3차 구조를 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과 결합하는 그 부위의 어떤 그 구조들을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백질의 일정 부분을 새롭게 재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분야가 이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학문이었고 네. 정확성도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그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훨씬 정확하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러한 단백질 디자인 분야에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네. 자, 생명의 기본 구성 물질인 단백질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자, 이게 생명의 그 기본 구성 물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암을 포함해서 우리 인류가 앓고 있는 여러 질병을 그 근원적으로 좀 해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아울러서 또 환경 오염에도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면서요. 자, 지금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우희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대량 실업 사태를 초래하는 일이 수십 년 내에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MIT 연구진은 업무 자동화의 영향이 과장된 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업무 자동화와 AI의 영향이 과거 기술 전환기 때와 같을 것이라며 일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과정을 통해 전체 고용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술 기업을 전면적으로 제재하기보다는 다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대 연구진은 미국이 군사 민간 겸용 기술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전면 통제를 중단하고 대신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기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화웨이를 겨냥한 글로벌 차원의 전면 통제는 가능하지도 않고 화웨이가 유일한 위험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 등 바이오 분야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1회 한림원 생리의학상에 서울대 묵인희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묵 교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기전 연구 관련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규명과 진단, 치료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림원 생리의학상은 국내 생리의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림원이 올해 제정한 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낸 연구자를 선정합니다. 공룡 박사가 들려주는 공룡 이야기를 주제로 과학 대중 강연이 오는 21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연은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이 공룡과 새의 차이점과 공룡은 백악기에만 살았을까 등 공룡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풀어주는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좌석 간 거리두기로 선착순 75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증가하며 또다시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봄 대구 신천지 사태와 8월 광복절 집회발 유행과 달리 이번에는 소모임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나 회식 등 약속이 늘어나기 쉬운데요. 좀 더 인내하면서 방역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